칭캉 아카데미. 교실 안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여러 학생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남학생이 여동생의 약을 돌려달라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 남학생은 칭탕 아카데미의 3학년인 린이었다. 그는 이 짓을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했다.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다. 그를 괴롭히던 두 남학생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중 한 명은 같은 칭탕 아카데미 3학년인 장량이었다. 그는 생명력 수치가 고작 0.62밖에 안 되는 주제에 하는 협박이 너무 우습다며 린이를 오만하게 조롱했다. 다른 학생이 장량의 생명력 수치는 3.5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일반인보다도 약한 린이에게 그만 센 척하라고 충고했다. 그 학생은 린이의 유난히 재능 있는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린이가 아카데미에 입학할 일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량은 비죽웃으며 린이에게 약을 돌려받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린이에게 직접 와서 주워가라며 일부러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린이는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약을 잡으려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약병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린이는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장량이 그의 멱살을 잡고는 쓰레기통에 터박아 버렸다. 장량은 어차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선생님이 교실로 오고 있다고 소리쳤다. 장량의 무리는 쓰레기는 쓰레기들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비웃으며 마침내 자리를 떠났다. 님은 바닥에 흩어져 버려진 약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동생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액이었다. 이제 그는 약을 다시 살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야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속으로 장량과 자오레이가 결국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린유에게 손을 내밀어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칭팡 아카데미의 동급생인 린신이었다. 그녀는 괜찮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린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함께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 갑자기 누군가 시계 너머로 린유에게 소리치며 또 이를 농땡이 칠 작정이냐고 다그쳤다. 그 목소리는 이미 늦었음에도 린이가 아직 교대 근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지적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린유는 즉시 달려갔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린씨는 미처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몇 분 후 린유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9세기 4832년 세상에 대재앙이 닥쳤고 그와 함께 오염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류가 이 위기에 맞서 싸우는 동안 사람들은 점차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각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힘을 각성한 이들은 전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최전선에 서서 인류를 수호했기에 최고의 존경과 특권을 누렸다.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후 시대는 마침내 고등무투 시대 원년으로 접어들었다. 죽음조차도 오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죽은 자들은 오로지 피해 갈망에 이끌려 이성 없는 걸어다니는 시체로 다시 일어났다. 인류는 그들을 부활한 시체라고 불렀다. 결국 사람들은 오염을 완전히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이 화장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매일 방과 후 린유의 아르바이트는 화장터에서 전방의 전장으로부터 실려온 시체들을 소각하는 것이었다. 화장터에 도착한 린유는 곧바로 방호복을 입고 버튼을 눌러 무거운 철문을 열었다. 여동생의 영양캡슐 유지비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달 말까지 20만 원의 비용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의 여동생은 2학년이 된 직후 능력을 각성했다. 그녀는 염력이라는 초이기 재능을 가졌고 생명력 수치는 무려 만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17살 생일날 그녀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린유는 화장을 기다리는 시체들을 향해 다가갔다. 왼쪽 테이블에는 거대한 늑대가, 오른쪽 테이블에는 근육질의 남자가 뉘어 있었다. 이 자신은 아무런 재능도 없이 태어났다. 그 시절 그를 지켜주던 사람은 항상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역할이 뒤바뀌어 그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시체를 하나 화장할 때마다 2만 원을 벌었다. 시체를 넷만 더 처리하면 마침내 깨진 약을 새로 사고 영양캡슐 유지비를 계속 낼 수 있는 돈이 모이는 것이다. 린이는 남자의 시체를 소각로 쪽으로 밀어넣었다. 갑자기 시체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화장터로 이송된 모든 시체에는 오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괴물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일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바이트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위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니는 갑자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는 이런 광경을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검은 안개가 부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있는 창문 쪽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그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안개가 갑자기 환기구를 통과해 스며들었다. 그 순간 리니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검은 안개가 갑자기 그의 이마를 향해 곧장 쏘아지자 그는 충격을 받아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문득 압도적인 편안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러자 검은 안개 속에서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실루엣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는 조금 전 안개가 뿜어져 나왔던 그 시체의 기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앙이었다. 한 동료 군인이 리앙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리앙은 당연히 군대에 입대할 것이라고 완전한 자신감을 보이며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교가 리앙에게 30부대 소속 신병중대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했다. 리앙은 자랑스럽게 격려하며 국가와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훈련 중에 그들의 상관은 훈련에서 땀을 더 많이 흘릴수록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끝없이 생명력을 밀어붙이고 육체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돌파해야만 그들의 몸속에 숨겨진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었다. 리앙은 끊임없이 훈련했다. 이후 그는 최전방 방어선이 이계마수들에게 이미 뚫렸다는 긴급보고가 전해지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300일 고지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리앙은 모두에게 이계마수들을 죽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을 지켜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리앙이 최후를 맞이한 장소였다. 갑자기 리뉴의 눈앞에 화면이 나타나며 영혼 관측 시스템을 불러오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리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죽은 전사의 과거 기억을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이어서 시스템은 영혼 탐식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리니는 근처 테이블에 누워있던 늑대가 이미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여전히 멍해진 리니는 도대체 영혼 탐식 시스템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때 갑자기 늑대가 네 발로 완전히 우뚝 섰다. 리니는 상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았는지 즉시 깨달았다. 1급 2계마수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짐승은 커다란 포효를 내지르더니 그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이는 본능적으로 양팔을 들어 그것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막아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 1급 전사 리앙의 영혼 기억을 성공적으로 읽어냈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리뉴에게는 불멸의 의지, 기초 군용무술, 야심찬 정신이라는 세 가지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리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옵션 B인 기초 군용무술을 선택했다. 그 사이 되살아난 2개 괴수의 목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이어 시스템은 스킬의 숙련도를 높이려면 실전 전투가 필요하다고 리뉴에게 알렸다. 2개 괴수가 발톱을 격렬하게 휘둘러 구속을 풀어내고는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리뉴는 재빨리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나 공격을 피했다. 갑자기 순수한 에너지를 주입받은 것처럼 강렬한 힘이 온몸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극적으로 선명해지며 자카라운드의 모든 움직임을 또렷하게 쫓을 수 있었다. 괴수가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도약했지만 리니는 가뿐히 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방금 전 2개 괴수에게 거의 잡힐 뻔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리니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리앙의 기억에서 얻은 군용 무술이 이미 몸에 본능처럼 새겨져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개 괴수가 다시 그를 향해 돌진했다. 리니는 놈의 발톱을 피했다. 그러고는 괴수의 턱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그 충격으로 괴수는 땅바닥에 격렬하게 처박혔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2개 괴수를 쓰러뜨린 후 리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대체 언제 자신이 이렇게 강해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그의 생각은 즉시 영혼 포식 시스템으로 향했다. 갑자기 눈앞에 화면이 나타나 기초 군용 무술 스킬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체력이 10% 증가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효과였다. 현재 그의 스킬 숙련도는 이미 10%에 도달해 있었다. 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완벽한 기적과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에게 이 기회는 하늘을 거스르는 기연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애초에 왜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아까 그 기이한 검푸른 안개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시스템이 근처의 시체를 감지하고 영혼 포식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자칼 하운드의 시체가 이미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기에 리니는 무언가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잠시 후 리니는 그 사체를 상자 안에 넣었다. 그는 조용히 죽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편히 잠들기를 기원했다. 화장로를 응시하던 그는 아까의 그 기이한 현상이 시체를 소각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문에 그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괴수의 시체에 손을 대는 순간 즉각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고는 안개가 그의 몸속으로 곧장 밀려 들어왔다. 이후에 눈동자 색깔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리고 그는 돌연 커다란 비명을 내질렀다. 자칼 하운드의 기억이 뇌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괴수는 끊임없이 굶주려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인간을 잡아먹었음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 끔찍한 경험에 리니는 구역질이 날 뻔했다. 이것이 정말 그 이계 괴수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들은 매일매일 이런 괴물들을 셀 수 없이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알림이 눈앞에 나타났다. 1급 2계 괴수 자칼 하운드의 영혼 기억을 성공적으로 얻었다는 안내와 함께 호스트에게 다음 능력 중 수련할 하나를 선택하라는 시스템의 알림이었다. 선택지는 발톱 스킬, 포식 기술 혹은 혼돈 의식이었다. 이유는 화장 중에 나타난 빛나는 입자들이 영혼 포식 시스템을 잠금 해제하기 위한 트리거에 불과했다는 것을 번뜩 깨달았다. 마침내 그 뒤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과 접촉 쿡함으로써 영혼을 집어삼키고 그 기억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능력을 선택하느냐 뿐이었다. 포식 기술을 쓰려면 사람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즉시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런 짓거리는 그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그는 아까 그 위력을 직접 목격했던 발톱 스킬을 선택했다. 놀랍게도 그의 팔이 갑자기 이계 괴수의 갈고리 발톱이 달린 팔로 변했다. 시스템은 전투 중 두 손을 발톱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설명했다. 상태창이 즉각 업데이트되었다. 기초 근육 무술 레벨 숙련도 10%, 체력 10% 증가, 상대의 약점 파악 가능. 발톱 0%. 숙련도 손 공격력 5% 증가 및 적에게 열상 피해 보여. 리니는 변형된 자신의 손을 흥분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발톱으로 공격하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다고 무심결을 외쳤다. 이어 시스템은 영혼 포식 스킬이 현재 쿨다운 상태이며 12시간 후에나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리니는 이 능력의 쿨다운 제한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직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게 태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먼저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앉아 인터페이스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 아까의 전투를 복귀하던 리니는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스킬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스템의 설명을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흡수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곧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다. 만약 같은 스킬을 반복해서 흡수하면 끝없이 스킬을 중첩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자신의 가설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기에 리니는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제대로 테스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스템 자체에도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리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즉각 직감했다. 당분간은 현재 이해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아내는 건 나중으로 미루는 게 현명할 것이라 판단했다. 리니는 주먹을 꽉 쥐며 아까 전투 중에 기초 근육 무술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느껴졌는지를 되새겼다. 그렇게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해 최대한 빨리 숙련도를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리앙의 훈련 기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하지만 리니는 후반부로 갈수록 기술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평범한 학생들이 근육 무술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을 왜 거의 불가능하게 여기는지 마침내 이해했다. 리니는 리앙의 신체 단련술에서 엄청난 지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육 무술이 더 이상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움직임 자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치 예전에 수천 번은 연습해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일련의 동작을 모두 끝마친 후 리니는 몸이 맹렬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보호 장비를 벗어던졌다.
그 순간 그는 군용무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신체 단련술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한 번 동작을 마쳤을 뿐인데도 벌써 기진맥진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점도 눈치챘다. 속에 흐르는 기혈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짙게 응축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흥분한 린이는 당장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소리쳤다. 다음 날 린이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신을 여러 번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선생님은 곧장 그를 꾸짖으며 부모님이 수업 시간에 잠이나 자라고 학교에 보낸 줄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대학 입학 시험이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린유의 현재 기혈 수치로는 어차피 대학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테니 막노동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다른 학생은 린유의 기혈 수치가 그렇게 낮아서야 벽돌도 제대로 나르지 못할 거라며 비웃어댔다. 린이는 조용히 선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선생님은 이내 수업을 마쳤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노력하지 않는 그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린윤이는 전날 밤 훈련을 마친 후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는 결국 한숨도 자지 않고 아침까지 쉬지 채 근육무술을 연습해버렸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숙련도는 겨우 11%로 올랐을 뿐이었다. 린유에게 그 진척도는 뼈아프게 느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숙련도를 높이는 데는 실전 전투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능력을 반복해서 흡수하는 것 역시 효과가 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도련님이 아직도 잠을 덜 잤냐며 그를 또다시 조롱했다. 레이는 어차피 무인이 되지도 못할 테니 차라리 학교를 자퇴하고 식물인간이 된 여동생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구걸이나 하라며 잔인하게 비웃었다. 린이는 그저 레이를 노려보았지만 레이는 즉시 린유에게서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신은 선을 넘었다며 레이를 꾸짖었다. 하지만 레이는 네 알 바 아니라며 차갑게 대꾸했다. 린유는 아무 말 없이 신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는 레이의 멍청함이 옮기 전에 그를 멀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신은 순식간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문득 린유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생겨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그의 체격조차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좋아 보였다. 그들의 뒤에서 레이는 린유가 겁쟁이처럼 군다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쓰레기 같은 놈이 얻어맞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치기 전에 허세나 부린다고 조롱했다. 그 말에 린유는 즉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서서 레이가 그렇게 얻어맞고 싶어 안달난 것 같으니 차라리 무도장으로 가서 한판 붙자고 차분하게 제안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한 학생은 레이의 기혈 수치가 이미 2.7이라며 이는 그가 공식적으로 준무인의 기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그에게 특별 전투 훈련까지 허락한 상태였다. 다른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잠이나 자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레이 같은 사람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린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며 이 싸움은 각자 위험을 감수하는 자유대련일 뿐이라고 제안했다. 레이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먼저 자초한 건 너라고 린유에게 상기시켰다. 2명의 3학년 학생이 무도장 안에서 대련을 벌일 거라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서둘러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대련을 보는 건 오랜만이라며 이번 대결은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 흥분했다. 레이와 린이는 무도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레이의 친구들은 레이의 기혈 수치가 훨씬 높으니 단 한 방에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날 장량은 결석했기에 레이는 그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린유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학교의 특별 전투훈련은 본래 그처럼 기혈 수치가 높은 영재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는 린이를 완벽한 기회로 삼아 자신의 기선제압과 함께 훈련의 성과를 뽐낼 계획이었다. 린이는 레이가 허세를 부리며 지저대는 애완견에 불과하다며 차분하게 말했다. 레이는 즉시 짜증을 내며 린이에게 말이 너무 많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신은 린이가 안전할지 남몰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린이가 레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고는 레이와 장양 모두에게 자신이 이미 경고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언젠가 그를 도발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레이는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기혈 수치가 0.62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린이는 그를 강하게 앞으로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레이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후 린이는 주먹을 날려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레이의 몸은 바닥을 거칠게 미끄러지며 무도장 반대편으로 처박혔다. 레이는 자신의 치아 하나가 부러져 나간 것을 알아채고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린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여동생을 모욕한다면 다음번엔 이빨 하나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차갑게 경고했다. 그 말을 남긴 후 린유는 가방을 집어들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러나 레이는 문득 근처에 놓여있는 검 한 자루를 발견했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등 뒤에서 린유를 향해 돌진했다. 린유는 즉각 공격을 감지하고 자신의 팔을 짐승의 발톱으로 변형시켜 맞받아쳤다. 레이는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린유는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싶냐며 차분하게 물었다. 주변 학생들은 린유의 손이 돌연 발톱이 달린 마수의 팔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완전한 충격에 빠져 멍하니 쳐다보았다. 신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린유를 바라보며 평범한 무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져 보인다고 감탄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그 발톱이 결코 정상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린유가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즉시 겁에 질렸다. 레이는 장량이 이 일로 린유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협박조차 끝맺지 못한 채 신경질적으로 말을 더듬었다. 린유는 차분하게 그를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영혼 탐식 스킬의 12시간 재사용 대기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났고 이는 린유가 다시 새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성과를 얻게 될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린유를 멈춰 세우고는 사람을 만나고도 제대로 인사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거냐고 물었다. 남자는 즉시 요즘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 시작하며 요즘 애들은 도무지 눈치가 없다고 불평했다. 그는 자신이 린유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기본적인 감사조차 표할 줄 모른다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린유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그를 고용한 것뿐이었다.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린유 자신도 결코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그날 화장할 시체들이 대량으로 도착했다고 린유에게 알렸다. 그러고는 린유에게 농땡이 부리며 서있지 말고 빨리 서둘러 일을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그 말을 남긴 후 남자는 자리를 떠났다. 린유는 시체들이 일렬로 들어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최근 들어 도착하는 군인들의 시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전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린유는 끝없이 밀려드는 이계 마수들의 파도 앞에 최전선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던 광경을 목격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 때문에 그는 국경이 정말로 위험한 붕괴 직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만약 그렇게 심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분명 벌써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또 다른 시체 앞에 선 린유는 전사한 군인에게 조용히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가 전사의 이마를 조심스레 만지자 시체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린유는 그 군인의 군복이 앞서 보았던 니앙의 군복과 무척 흡사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때문에 그는 이 안개를 흡수하면 또다시 군용 격투술 스킬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했다. 시스템은 1등병 왕무양의 영혼 기억을 성공적으로 읽어드렸다고 알렸다. 이어서 린유에게 군용 격투술, 오염된 부대 배지 혹은 동기어진의 용기 중 배양할 능력 하나를 선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군용 격투술을 선택했다. 그는 능력 흡수가 스킬의 숙련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번 선택의 결과를 통해 그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침내 확인할 참이었다. 이는 이어서 시스템에 자신의 개인 상태창을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눈앞에 즉시 상태창이 나타났고 초급 군용 격투술이 숙련도 10%와 함께 성공적으로 2레벨로 승급했음을 보여주었다. 업그레이드된 스킬은 이제 그의 기초 신체 능력을 20% 향상시켰으며 상대의 약점을 간파하게 해주고 적이 공격을 시작할 때마다 0.5초 전에 공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했다. 린유는 동일한 스킬을 반복해서 흡수하면 스킬이 곧바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흥분했다. 그 순간 그는 결국 자신의 스킬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최대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스템은 영혼 탐식 스킬이 다시 재사용 대기 시간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12시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제야 린유는 이 궁극의 스킬에 재사용 대기 시간 제약이 따르며 원할 때마다 무한정 남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린유는 남은 시간 동안 군용 격투술의 숙련도를 계속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최전선에서는 작업자들이 한 남자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운송 차량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의 경추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찢겨진 살점과 피부만이 간신히 그의 목을 지탱하고 있었다.
머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그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옮겨야만 했다. 근처에서는 트럭 한가득 실린 제카라운드의 사체들 역시 운송 차량에 적재되고 있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1호 시신 운송 차량의 적재가 완료되었으며 출발 준비가 끝났다고 큰 소리로 알렸다. 운전사는 즉시 시동을 걸었고 운송 차량은 최전선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그들이 운송하고 있는 시체 산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은 흉포한 이계마수였다. 한편 학원에서는 일진 무리가 계단에서 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에워싼 채 대놓고 위협을 가했다. 장량은 그녀에게 린유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으니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린유가 진다면 무릎을 꿇고 레이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만 장양 자신이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신에게 직접적으로 협박하며 만약 거절한다면 오늘 복도를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은 레이가 먼저 공격했다고 따져 물었다. 그들이 명백히 괴롭히는 쪽이며 유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레이는 즉시 짜증을 내며 장양에게 신이 이미 대놓고 유의 편을 들고 있으니 말 섞으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전날 유가 자신을 두들겨 팰 때 그녀가 즐겁게 웃고 있었다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신은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그가 완전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갑자기 무리 중 한 소년이 그녀의 품에서 공책을 낚아챘다. 대머리 학생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며 비웃더니 유를 위해 특별히 이 공책을 준비한 것 아니냐며 그녀를 놀려댔다. 레이가 갑자기 신을 뒤로 거칠게 밀치며 얌전히 굴라고 소리쳤다. 그 사이 대머리 학생은 무심하게 공책을 넘기며 그 안에 적힌 강조된 필기와 상세한 설명들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그는 신이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로 헌신적이었는지 비꼬며 말했다. 그러고는 유를 돕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일 뿐이라며 코웃음 쳤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공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레이는 엉뚱한 사람을 도우려다가는 딱 이 꼴이 나는 거라며 신을 조롱했다. 자오는 고작 공책 따위로 우냐며 비웃고는 그녀에게 손을 놓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장량은 오히려 그녀의 턱을 더 세게 틀어쥐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유 같은 당최 쓸모없는 패배자 곁을 맴도는 것보다 자기 곁에 있는 게 100번 낫다고 거듭 말했다. 신은 분노에 차서 그에게 꺼지라고 다시 소리치더니 갑자기 그의 손가락을 콱 깨물었다. 분노한 장량은 즉시 배은망덕한 년이라 욕하며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레이는 웃으며 그 따귀는 맞아 싸다고 거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의 행동은 장량에 대한 철저한 무례였다. 신은 눈물이 차오른 채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었다. 그녀는 유를 위해 보름이나 걸려 정성껏 그 필기 노트를 준비했었다. 이대로 공책이 완전히 망가지게 둘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대머리 학생을 향해 손을 뻗어 공책을 되찾으려 했다. 장량은 그녀가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한다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목을 틀어주고 그대로 벽에 밀어붙였다. 장량은 그들 사이에 압도적인 생명력 격차를 들먹이며 신의 목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속도가 전교 1등이라며 오만하게 선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반항하는 건 더 큰 고통만 불러올 뿐이었다. 그러고는 신이 몸이 망가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친히 가르쳐주겠다며 비웃었다. 장량은 다른 놈들에게 다 같이 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녀가 나중에 불구가 된다 해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건방지게 선언했다. 한 학생이 즉시 앞으로 나서며 이것이 장량에게 맞선 대가라며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허공을 가르던 공격자의 발을 낚아챘다. 린유였다.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여자의 한 명을 상대로 떼거리로 덤비면서 일말의 수치심도 못 느끼냐며 차갑게 따져 물었다. 신은 즉시 유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또다시 이놈들과 얽히지 않기를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유는 돌연 그놈의 팔을 무자비하게 비틀어버렸다. 장량은 씩 웃으며 유가 드디어 나타나줘서 직접 찾아다닐 수고를 덜었다고 말했다. 장량 뒤에서 자오레이와 다른 무리가 적대적인 표정으로 린유와 린신을 둘러싸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유는 몸을 숙여 흩어진 공책에 찢어진 페이지 중 하나를 주워들었다. 거기에는 전사평가에 대한 상세한 핵심 포인트와 함께 맨 아래 신이 그를 위해 직접 쓴 짧은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유는 사람을 물고 소중한 물건을 찢어발기는 들깨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무리를 처리하겠다고 차분히 선언했다. 장량은 쓰레기 주제에 건방지게 짓거린다며 코웃음을 치며 유를 조롱했다.
유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는 곧장 장량의 안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유는 감히 신을 때린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장량은 완전히 꼬꾸라지기 전에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그의 표정은 즉시 어둡게 굳어졌다. 유는 오늘 신이 겪은 수모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아주겠다고 선언했다. 주변 학생들은 감히 장양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가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닌지 경악하며 린유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유는 이미 전날 자오레이를 쓰러뜨렸고 이제는 장양 본인에게 직접 도전할 작정이었다. 레이는 장양에게 유를 쳐 죽여버리라며 큰 소리로 부추겼다. 그 순간 장양의 몸에서 강력한 압박감이 터져나왔다. 그는 유에게 이렇게 깡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유를 가볍게 패주는 것만으로는 너무 자비롭다고 했다. 대신 장량은 3일 뒤 중앙훈련장에서 공식 결투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만약 유가 이긴다면 자신이 직접 사과하고 보상하며 다시는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고 나서 장량은 칭탕 아카데미 공개 결투 신청서를 유를 향해 정면으로 던졌다. 하지만 유가 진다면 전교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쓰레기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아카데미를 자퇴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결투란 전교생이 그 싸움을 지켜본다는 뜻이었기에 군중은 즉각 유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주변 학생들은 장양의 진짜 속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유를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유를 조롱하며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떠들어댔다. 그 사이 신은 유에게 결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경고했다. 그녀는 여동생이 여전히 그가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반 친구 중 한 명이 학교를 자퇴하는 건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재빨리 유에게 경고했다. 그들은 장량의 생명력이 이미 3.5에 달한 반면 유의 생명력은 아직 1조차 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들 사이의 격차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유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제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한편 자오레이는 유를 비웃으며 정 무섭다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조아리며 장량에게 자비를 구하는 게 낫겠다고 빈정거렸다. 장량의 또 다른 패거리는 아무리 센 척해봐야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일 뿐이라며 코웃음 쳤다. 하지만 유는 단 한 가지 조건하에 그 결투를 받아들이겠다고 차분하게 선언했다. 그는 결투 전체가 녹화되어 공개적으로 방송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결투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문서를 장량에게 정면으로 던져 돌려주었다. 결투는 3일 후에 열릴 것이고 유는 전교생이 진짜 쓰레기가 정확히 누구인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다. 몇 시간 뒤 화장터에서 유는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걸어 들어가며 그는 앞으로의 3일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초 군용무술을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3일 뒤의 결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한 남자가 갑자기 그에게 제1화장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량이 넘쳐 최근 들어온 시체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유는 제1화장터가 평소 훨씬 더 강력한 외계 괴물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곳이었기에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 남자는 시체가 밀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화장터가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왕실을 큰 소리로 칭찬하며 그 모든 것이 그의 훌륭한 지도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왕이 가르칠 맛이 나는 녀석이며 현재 그곳의 모든 일꾼들 중 가장 높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에게도 더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하며 앞으로는 그를 제대로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갑자기 유에게 소리를 지르며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서 있을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전히 돈을 받고 싶다면 당장 서둘러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유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늙은이가 책장 넘기는 것보다 더 빨리 태도를 바꾼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등 뒤로 문을 쾅 닫았다. 한편 제7 소각실 안에서 왕은 그날 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외계 괴물 시체들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움직였다. 왕은 놀라서 얼어붙었다. 그의 뒤에 있던 시체가 갑자기 다시 일어섰다. 그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괴물은 발톱으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그러고 나서 괴물은 왕의 시체를 끌고 가며 등 뒤로 소각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한편 윤은 갑자기 소각실 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제6 소각실이었다. 하지만 허장토는 금세 다시 정막에 휩싸였고 방금 들은 소리가 그저 환청은 아니었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그는 신경 끄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오늘 자신에게 배당된 시체들이 전부 외계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 때문에 오늘 밤에는 군인의 기억을 흡수하여 군용 격투수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그는 최전방 군인들의 사상자가 줄어든 것은 결국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유독 시체 하나가 단숨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부분이 뭔가 이상했다. 린니는 아까 봤던 색깔과 다르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비밀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갑자기 그 시체가 그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린니는 경악했다.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외계 괴수는 땅에 착지하자마자 즉시 다시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그 괴수는 자취를 감췄다.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민미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애초에 그 괴물은 시체 속에서 기어나온 게 아니었다. 썩어가는 살점들 사이에서 줄곧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민미는 괴물들이 여태껏 이런 식으로 잠입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곳 전체가 생지옥으로 변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군용 격투술이 부여한 통찰력을 활용해 외계 괴수의 약점을 탐색했다. 마침내 위치를 파악한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테이블에서 공구를 집어들어 그곳을 향해 렌치를 곧장 집어던졌다. 렌치에 얻어맞은 순간 괴물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당장 거기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외계 괴수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리니는 앞으로 발톱을 휘둘러 괴수의 몸통을 단숨에 꿰뚫어버렸다. 그는 오염물질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다행히 2레벨 군용 격투술 덕분에 공격 궤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다. 그 순간 시설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3714호와 15호실에 환영비늘 괴수가 나타났다는 경고방송이었다. 모든 인원에게 즉시 중앙배피소로 대피하여 군의 구조를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윤은 괴물들이 이미 다른 소각실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소각실 문을 열었다. 근처에 추능력 파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아 아직 무사히 탈출할 기회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복도에 왕씨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윤은 아까 들었던 비명소리가 바로 그가 지른 것이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외계 괴수들이 이미 안으로 숨어 들어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관리자와 다른 인부 몇 명이 3마리의 외계 괴수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외치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윤은 즉각 렌치를 다시 집어던졌다. 렌치는 외계 괴수 중 한 마리에게 정통으로 꽂혔다. 반대편에 있던 남자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이도 모두에게 빨리 대피소로 들어가라고 소리쳤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역시 그토록 많은 괴물들과 한꺼번에 싸울 자신은 없었다. 그에게는 안전구역에 도달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를 앞으로 거칠게 밀치며 후방을 맡으라고 명령했다. 관리자는 너 같은 쓰레기야말로 그 역할의 제격이라며 비웃었다. 외계 괴수가 순식간에 리뉴에게 다가왔다. 그는 속으로 그 개자식들을 향해 욕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다가온 외계 괴수를 걷어차버렸다. 리뉴는 이 외계 괴수들의 위장 능력이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 단 1초라도 방심했다간 근처에 숨어있는 놈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누군가 리미는 내버려두고 당장 문이나 닫으라고 소리쳤다. 리미는 기다려달라고 절규하며 필사적으로 그들 뒤를 쫓았지만 문에 닫기도 전에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닫힌 문 반대편에서 그들이 자신을 두고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이 죽어봤자 짐덩어리 하나 줄어드는 꼴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개소리였다. 그는 문을 열라고 미친 듯이 악을 썼다. 절망적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던 순간 그는 외계 괴수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다.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이 괴물들이 서로 협동할 줄 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남은 선택지라곤 맞서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이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최전선 군인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기술을 물려받은 이상 그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여동생이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절대 개죽음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물을 조준했다. 외계괴수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서둘러 몸을 숨기며 투명하게 변하려 했다. 하지만 군용 격투술의 숙련도가 높아진 지금의 리니는 훨씬 더 명확하게 집중하며 주변의 에너지 파동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놈들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몰입한 상태였다. 놈의 약점에 발톱을 곧장 꽂아 넣었지만 이미 다른 괴수가 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링리는 발톱에 꿰뚫린 괴수를 즉시 두 번째 그물을 향해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그는 이대로 계속 싸우면 어쩌면 정말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외계 괴수가 얽힌 채 바닥으로 처박혔다. 린니는 지체 없이 세 번째 괴수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놈의 대가리에 강력한 일격을 꽂아 넣었다. 이제 두 마리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놈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남은 두 괴수는 명백히 훨씬 강했고 이번에는 에너지 파동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 린니는 놈들이 여전히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단 1초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빈틈이 생기길 기다렸다. 두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다 문득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포착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 끝에 마침내 놈을 찾아냈다. 놈은 벽에 숨어 있었다. 니는 즉각 놈의 목을 후려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찰나 다음 순간 기습을 허용하고 말았다. 기습적인 일격에 그의 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손은 거의 부서질 지경이었다. 눈앞에 있던 외계 괴수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린니는 이대로 놈을 놓쳐줄 생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아챘다. 괴수가 천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놈 역시 그를 향해 덮쳐왔다. 사실 린니는 아까 일부러 자신의 피를 놈의 몸에 묻혀둔 참이었다. 둘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리미는 허공으로 높게 도약해 괴수의 몸을 깊숙이 베어버렸다. 외계 괴수가 쿵 하고 바닥에 처박혔지만 리미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쓰러질 수 없었기에 억지로 버텨냈다. 필사적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외계 괴수들의 시체 옆에 쓰러지고 말았다. 리니는 죽은 괴물들에게서 흘러나온 검은 안개가 자신의 몸속으로 서서히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대피소에서 겨우 30m 거리에 있던 남자들이 다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장은 즉시 전방에 괴물로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되었다고 경고하며 모두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중 한 남자가 충격에 휩싸인 채 앞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어린애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짓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기이한 괴수들의 사체 옆 피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린유를 비췄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한 관리소장이 대피소에서 서둘러 뛰어나왔다. 대장은 그에게 이제 이 구역은 안전하다고 알렸다. 그는 1팀에게 생존자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2팀에게는 현장 조사를 명령했다. 괴수의 사체 중 하나를 살펴보던 그는 찢긴 자국이 불규칙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평범한 무기로는 이런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갑자기 군인 중 한 명이 이 꼬마가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쳤다. 관리소장은 즉시 유의 손을 가리켰다. 그것은 흉측흉한 괴물의 발톱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이 변이라는 것을 확인한 군인들은 유가 이미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며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한 군인은 유가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이니 괴물로 변하기 전에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장은 유의 손이 다시 변하는 것을 눈치채고 갑자기 모두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관리소장은 초조한 목소리로 도대체 뭘 기다리냐고 물었다. 그는 저 꼬마가 깨어나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리소장은 그저 유가 살아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진실이 결국 탄로날 테니까. 대장은 즉시 검을 관리소장에게 겨누며 먼저 죽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러고 나서 대장은 유의 주변에 남은 흔적들과 손가락 사이에 낀 살점과 비늘이 그가 직접 다소의 환영비늘 괴수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 군인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들의 분대 전체가 나서도 환영비늘 괴수 4마리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거울 텐데 이 꼬마가 어떻게든 혼자서 전부 죽여버린 것이다. 관리소장은 유의 생명력이 고작 0.68에 불과하다며
이미 오염된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해낼 리가 없다고 따졌다. 그는 당장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장은 유의 변이 된 손을 들어 올리며 어떻게 생명력이 0.68밖에 안 되는 사람이 혼자서 환영비늘 괴수 4마리를 죽일 수 있었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눈에 그런 수준의 재능은 전설적인 천재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는 오염이 보통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유의 몸이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애초에 관리소장이 왜 그렇게까지 당황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관리소장은 그저 모두의 안전이 걱정되었을 뿐이라고 초조하게 대답했다. 대장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 정도 능력을 갖춘 전사야말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분대가 여기서부터 인계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두에게 대열을 맞추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유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자신이 병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장이 이제 안전하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유는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천진이라고 소개하며 지역 오염청소대 대장이라고 설명했다. 천진은 직접 사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괴수 침공은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구조작전마저 늦어지는 바람에 유가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유는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니 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천 대장은 유가 혼자서 환영비늘 괴수 4마리를 해치웠으며 그중 하나는 심지어 정예 등급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유에게 전사가 되어 자신들의 분대에 합류하고 싶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천 대장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 보통 주저하기 마련인데 유는 오히려 진심으로 들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왜 그렇게 간절히 전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유는 화장터에서 너무 많은 괴물들과 수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아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사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그래서 뒤에 숨어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맞서 싸우고 싶다고 했다. 천 대장은 훌륭한 마음가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식으로 분대에 합류하려면 먼저 전사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으로 천 대장은 이 꼬마가 재능과 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까지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유는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전사 선발 시험이 보통 생명력 3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는 갑자기 낙담하고 말았다. 그때 천 대장은 유가 이미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에게 추천서를 건넸다. 그는 정확히 한 달 뒤에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천 대장은 떠나기 전 단단히 준비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유는 전사가 되면 최고 수준의 의료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것은 마침내 여동생의 병을 고칠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시스템이 정예 등급 환영비늘 괴수의 영혼 기억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유는 그것이 전날 자신이 흡수했던 바로 그 영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시스템은 다음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련하라고 지시했다. 기밀 갑옷 방어, 발톱 강화, 아니면 기운 위장. 유는 어젯밤의 처절한 사투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뛰었다. 그러곤 어떤 능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단한 비늘은 엄청난 방어력을 지녀 막대한 데미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발톱 강화를 선택하면 공격력이 한층 더 강해질 거란 사실도 이해했다. 그러다 그 괴수가 썼던 기운 위장 능력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웠는지 떠올렸다. 아까 괴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그 정예 등급의 위장은 그야말로 완벽했을 것이다. 큰 고민 끝에 유는 그 능력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템은 기운 위장의 지속시간이 전적으로 호스트의 체력에 달려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능력은 사용자의 기운을 완전히 숨기고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해주었다. 유는 위장 효과가 아직 불완전하며 이를 완벽히 마스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그런 다음 그는 현재 보유한 스킬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기초 군용무술 2레벨. 체력을 20% 증가시키고 상대의 약점을 간파하게 해주며 적이 움직이기 0.5초 전에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은 발톱 1레벨로 맨손 공격력을 5% 강화하는 동시에 적에게 찢기 피해를 입힌다. 마지막은 기운 위장 1레벨. 사용자의 기운을 감추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을 반투명하게
움직일 때는 흐릿하게 만든다. 지속시간은 사용자 체력 한계의 절반만큼 유지된다. 당분간은 영혼을 탐식할 수 없었기에 유는 오직 훈련만으로 현재 능력들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마침내 다음 주에 있을 장량과의 결투했을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셈이었다. 그 후 우리의 주인공은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다. 기운 위장은 단순한 투명화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이었다. 그것은 환경 자체와 하나가 되는 능력이었다. 훈련 도중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그의 어깨에 날아와 앉았다. 그 순간 유는 아직 동물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괴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운을 최대한 억누르고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 때문에 그는 깊은 밤까지 쉴 새 없이 훈련을 이어갔다. 마침내 유는 자신의 은폐 범위와 위장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이 방식이 통한다는 걸 깨달은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기로 했다. 유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천천히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몸의 절반이 이미 투명하게 변한 것을 확인했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더 다듬으면 된다는 걸 알았다. 갑자기 기운, 위장 1레벨의 숙련도가 5% 상승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마침내 목표에 도달한 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양에게 진짜 쓰레기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결투는 칭탕학원의 훈련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한 학생은 공개 결투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니니가 지고 나서 퇴학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른 학생은 기혈 수치가 0.68밖에 안 되는 쓰레기라며 리니를 조롱했다. 그들의 눈에 이 싸움은 그저 일방적인 구타에 불과했다. 신은 리니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 자우레이는 장량에게 무대 주변의 모든 함정 설치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리니가 오늘 절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다. 장량이 결투장 위로 올라섰다. 이 녀석 오라 파밍하려고 엄청 애를 썼군. 하지만 꼬마야, 넌 하나도 멋있지 않아. 그러고는 그 쓰레기 같은 리니는 대체 어디 있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리니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마지막 순간에 도망쳐버린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리니가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보기에 리니의 퇴학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리니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결투장에 다가서던 그는 가장자리 근처에 바닥재 몇 개의 색깔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장량은 리니가 드디어 나타났다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리니가 이미 두려움에 도망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리니는 나중에 어떻게 무릎 꿇고 사과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량은 뻔뻔하게 허세를 부린다며 욕설을 퍼붓고는 죽어버리라고 포효하며 즉시 공격해 들어왔다. 리니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장량은 그가 피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벌써부터 도망치는 거냐며 조롱했다. 리니가 언제까지 계속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며 도발했다. 자오레이는 장량을 큰 소리로 응원하며 리니가 둘 사이의 격차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라고 소리쳤다. 걸음질 치던 리니가 갑자기 붉은 바닥재 중 하나를 밟았다. 장량은 즉시 씩 웃었다. 그의 눈에는 리니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장량은 자신의 주먹 한 방이면 리니를 영원히 끝장낼 수 있다고 선언했다. 공격이 적중했지만 리니는 돌연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만을 쭉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장량의 공격이 닿으려는 찰나 리니가 사라져버렸다. 관중들은 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순간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가 대체 어떤 능력을 사용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린 씨는 린위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했다. 장량은 코웃음을 치며 그딴 싸구려 속임수로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믿냐고 조롱했다. 그는 린위에게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장량은 갑작스럽게 등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 일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린위를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자오레이에게 숨겨진 장치를 작동시켜 린위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주변 펜스로 전기가 치솟았고 이내 사방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투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선생님은 이것이 명백히 결투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장량은 자신이 곧 규칙이라며 오만하게 선언했다. 린은 갑작스럽게 불길 속에 갇혔고 그렇게 장량은 마침내 그의 위치를 찾아냈다.
장량이 리니를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그의 주먹은 리니 대신 바닥에 정통으로 꽂혔다. 리니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낸 다음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것을 파괴해야만 했다. 장량은 끈질기게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리니는 장량의 전신을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동시에 두터운 방어구가 그의 몸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리니는 그 힘의 근원을 찾아 에너지의 흐름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아직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장량의 가슴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마침내 코어를 찾아낸 것이다. 장량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린유는 또다시 몸을 피하며 즉시 투명하게 모습을 감췄다. 장량은 그가 또다시 사라지자 갈수록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쓰레기는 언제까지나 쓰레기일 뿐이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의 눈에 린유는 그저 더러운 잔머리에만 의존하는 놈으로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린유가 갑자기 그를 향해 똑바로 돌진해왔다. 그는 장량의 몸을 찢어버릴 듯이 발톱을 크게 휘둘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발톱은 방어구를 전혀 뚫지 못했다. 장량은 자신의 방어구가 A급이라며 오만하게 떠벌렸다. 린이를 조롱하며 그딴 얄팍한 수작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다음 생에나 기대해보라고 말했다. 린이는 즉시 다른 빈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장량의 방어구가 대체 얼마나 튼튼한지 정확하게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때 방어구 표면에 희미한 푸른색 자국들이 여러 개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방어구의 데미지 흡수력에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풀어뚫을 수 없다면 대신 군용격투술의 둔탁한 타격기를 사용해 방어구를 산산조각 내버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장량은 린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하면 결국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린유의 손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앞으로 튀어나가며 다시 주먹을 날렸다. 그 타격에는 엄청난 위력이 실려 있었다. 장량은 그를 약해 빠졌다고 조롱한 뒤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 순간 장량은 근처에서 에너지 파동을 감지했다. 그는 씩 웃으며 마침내 린유의 약점을 찾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린유가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주먹을 뻗었다. 장량은 자신의 방어구가 A급이라는 사실을 린유에게 상기시키며 아무리 공격해봐야 전부 소용없는 짓이라고 오만하게 주장했다. 그러고는 묵직한 일격을 날려 린유를 뒤로 날려버렸다. 린유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고는 장량을 도발하며 다시 덤벼보라고 말했다. 장량이 다시 공격해오자 린유는 주먹을 피하며 또다시 그의 가슴에서 빛나는 코어를 누렸다. 이번에는 방어구에 작은 금이 가는 것이 린유의 눈에 들어왔다.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장량은 린유가 갑자기 다시 공격해오자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린유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비웃으며 린유의 얄팍한 수작도 이젠 끝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린유는 군용 격투술로 예측한 공격들만 버텨낸다면 결국 승기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 굳게 믿었다. 장량이 린유의 팔을 꽉 붙잡은 채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던 그때 린유는 마침내 기다려왔던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했다. 그는 장량의 가슴 정확히 같은 위치에 다시 한번 주먹을 꽂아 넣었다. 방어구는 한층 더 약해졌다. 장량은 린유에게 할 줄 아는 거라곤 투명해져서 기습하는 것뿐이냐며 또다시 조롱했다. 그는 기혈 수치가 0.68밖에 안 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며 너 같은 놈은 전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린유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투명화나 기습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으로 이 승부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장량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 부러진 발톱으로 A급 방어구의 흠집이라도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완전히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린유는 다시 한번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장량은 자신의 다음 발차기로 린유를 학원에서 영원히 쫓아내주겠다며 거만하게 선언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린유는 장량의 발차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도 그의 군용 격투술은 이미 그 공격을 한 발 앞서 예측한 상태였다. 그는 장량에게 네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간파했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장량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의 방어구 전체에 순식간에 균열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갑옷 전체가 산산조각 났고 장량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장량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린유 같은 쓰레기에게 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다.
리니는 장량에게 너도 별거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장량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고 그는 얼굴을 바닥에 처박으며 쓰러졌다. 군중은 방금 목격한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기혈 수치가 0.68밖에 안 되는 쓰레기라 불리던 리니가 정말로 이겼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리니가 대단하다며 흥분해서 환호하고 소리쳤다. 아우레이조차 장량이 정말로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린 씨는 처음부터 리니가 이길 것이라 믿었기에 미소를 지었다. 생탕학원 내부에서 이사장이자 장량의 아버지인 장쟁권은 크나큰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모두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녀석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칭탕학원의 교무처장인 리민이는 리니가 어떻게 학원의 공식 가르침을 벗어난 기술을 배웠는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리니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몸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 신체 검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학원 측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장 이사장은 학교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리니는 장 이사장에게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장 이사장은 리니를 향해 이 세상에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으며 그 무지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장에서 내려오던 리뉴는 갑자기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대장은 그에게 오늘부터 화장터에서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곳은 인간의 유해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괴수의 사체도 자주 처리하는 곳이니 항상 주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대장에게서 갑자기 직접 메시지를 받게 되어 그는 약간 놀랐다. 하지만 그는 화장터가 보수가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아직 시간이 일렀기에 리니는 먼저 누나를 보러 병원에 들르기로 했다. 시립중앙병원에 도착한 리니는 누나가 있는 집중치료 캡슐을 찾아갔다. 누나의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리니는 누나에게 보러 왔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리니가 어렸을 적 다른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를 조롱했었다. 그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기혈 수치로는 개만도 못하며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거라고 비웃었다. 한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따라하며 너한테는 어떤 미래도 없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때 한 소녀가 화를 내며 나타나 감히 내 남동생을 괴롭히냐며 따져 물었다. 그녀는 계속 그러면 당장 묵사발을 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년들은 겁에 질려 그녀를 아모랑이라고 부르며 불이 나게 도망쳤다. 그녀는 도망치는 아이들 뒤통수에 대고 다시 한번 내 동생을 험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리니가 누나에게 저런 애들 때문에 화내지 말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누나는 저런 바보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녀에게 리뉴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다. 리뉴는 어릴 적부터 누나가 어떻게 항상 자신을 지켜주었는지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누나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와 누나의 상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다고 알려왔다. 리뉴는 즉시 의사에게 계속 말씀해보라고 했다. 의사는 리뉴도 이미 알다시피 누나의 병이 오염된 음식을 잘못 먹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몸 안에서 오염이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어 이미 내부 장기까지 퍼진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기로야 반년밖에 살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그 말을 들은 리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누나의 상태는 항상 약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분석 결과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한 탓에 내송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리니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누나를 살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애타게 물었다. 그는 누나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의사는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리니는 당장 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다그쳤다. 의사는 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태양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누나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석은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아무에게나 쉽게 사용을 허락할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심지어 과거에 누나가 국가의 큰 기대를 받던 세기의 천재로 불렸을 때조차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에게 태양석을 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 지금 그녀의 상태로는 국가가 사용을 허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았다.
리니는 한때 한 세대를 통째로 압도할 만큼 대단했던 누나의 재능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 왜 국가가 누나를 구하는 것을 거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로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태양석을 손에 넣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든 절대 누나를 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제1화장터, 리니는 제3작업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리니는 태양석이 국가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루빨리 더 강해져서 전사가 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사체들을 둘러보던 그는 최근 최전선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이게 괴수의 사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인간의 유해만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리니는 눈앞에 누워있는 망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뒤에 있던 사체 중 하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리니는 즉시 그 기척을 감지했다. 되살아난 사체가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오자 그는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